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조금 전에 그 판단 속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내용 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했고요. 자, 더 이상은 국제 상황이나 전 정권에 대해서 핑계를 대선 안 된다. 국민과 민생만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자, 정말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었던 점은요. 연찬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당내 스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장관이었다고 하죠. 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 전임 장관 등과 강한 설전을 벌이는 국무위원인데, 자, 앞으로 과연 전 정권, 현 정권 이 공방이 사라질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할아버지 이미지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아무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작가의 강연이 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 이거 매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Winter is coming. 이제 계절로도 가을은 훅 지나가니까요. 곧 겨울이 옵니다. 자, 올해는 경제의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금리는 또 올랐고요. 가계부채 이자는 27조 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고환율의 수출입은 적신호. 자, 세계적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 서민생활 대책이 필요할 때인데요. 자, 윤 대통령 말처럼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민주당도 새 당권이 선출이 되죠. 다음 주부터 야당의 새 리더십의 방향도 오직 국민과 민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8월의 마지막 주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보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연결해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금요일인데 막 속보가 쏟아집니다. 속보가 지금. 네. 근데 저 하나 이거 꼭 확인하고 여쭤봐야 되는 게 네. 연합뉴스 일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네. 그럼 와, 이게 가처분이 인용됐구나. 네. 이렇게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어서 속보 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네. 각하면은 안 다루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안 다루는데 왜 다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인용됐다. 일부 인용이다.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법원이 이런 판단 내린 이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네.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네. 이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건데, 네. 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재판부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국의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가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자,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랜만에 듣네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그렇죠.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일부 인용한다. 일부 인용.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비대위 임무가 비대위원장 임무가 정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일부 인용. 근데 왜 각하는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매체들은 이제 속보를 한 빨리 줄로 이제 나오니까. 보내야 된다는 네네.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각하가 뭘 각하한 건지 네네네네. 인용은 뭘 인용을 한 건지를 정확하게 속보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하가 됐다는 거는 뭐가 각하가 된 거냐면 채권자인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제기한 소송은 각하.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가 각하. 국민의힘이다. 그거는 이제 각하했는데 네네. 채무자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인 거. 주호영 비대위원장인 거에 대해서는 인용. 맞다. 그건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뭐가 각하되고 뭐가 인용되는 게 중요한지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래서 비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로 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겼다. 비대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속보를 보고 이게 상반된 이 입장으로 들리니까 왜 두 개의 속보가 충돌이지? 하나는 오본가? 그래, 각하라는 거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부로 가져오지 마라. 그 안에서 해결하시오. 우린 다루지 않겠다. 각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이건 인용해 줄 수 없네. 그럼 그렇죠. 기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맞네. 그럼 인용이라고 하고 각하가 나와서 좀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채무자가 국민의 힘인 것은 각하다. 하지만 내용은 다 다뤘네요. 그렇습니다. 조용 비대위원장 직무가 본안 소송이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게 똑같이 받아들여져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검찰총장직에 복귀하시오. 그렇죠. 근데 본안 소송은 패소했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 법원의 판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네. 이게 당대표의 권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서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핵심은 보기 때문에 법원은 비상상황의 규정이 잘못됐다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나온 그 판결 결정문을 네네, 제가 결정문이죠. 좀 들고 있는데 지금 박정호 기자님께서 짧게 요약하신 딱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봤더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으로 봤을 때는 당 대표의 권리 상황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태에 빠졌을 때 네. 이때를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법원에서 살펴보니 이 최고위원회라는 거는 어차피 직무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된 최고위원들의 사퇴한 자리를 사람들은 추가로 그냥 메꾸면 된다. 네네네. 임명하면 새로 임명하면 보선을 통해서 되고. 이제 임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 상실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의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것 중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네.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거기서 ARS를 통해서 의결했다든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매끄럽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됐지만 애초에 전제가 됐던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그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이례적인 게 어쨌든 사법부가 각하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안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가처분 심리가 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주목했던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또 혹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지적하더라도 사후에 그것은 조치해서 고칠 수 있다. 네. 문제 없다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판사가 굉장히 비상 상황을 왜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니까 이 판사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이제 결정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게 됐다. 이거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최고 구성 단위인 당원들의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추진된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좀 헌법적인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이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라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럼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천군만마와 같은 이제 정당성을 얻는 셈이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은 결정문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인용 힘들 것이다. 네. 각하가 뭐 90% 이상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네.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지금 판사 출신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비법조인인데 탄원서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자필 탄원서? 자필 탄원서. 네. 신군부 절대자에게 나온 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전제가 됐던 네. 비상사항이 아니냐, 네. 거리로 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부터 따져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핵심이었던 사실상.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애초에는 지난주에 했고 이거 하루 이틀이면 나오지 않나요? 그랬더니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추석 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추석 전. 오늘이 지금 어제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폭탄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결과가 이렇게 갑자기 나온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단을 해볼 때 네. 이거를 뭐 끌거나 더 이상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추석 때까지 뭐 연휴 때까지 가거나 이런 상황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이 재판부의 맨 처음 법원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난주에 나온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미뤄져서 추석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17일에 신문이 있었으니까 9일 만에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시점을 일부러 뭐 맞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끌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법리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간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뭐 법원과 재판부가 어쨌든 판단을 끝냈으면 뭐 타이밍에 대한 배경 고려 없이 이번 주 말이든 다음 주든 뭐 내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정치는 또 달라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서 공교롭게도 어제 연찬회 이후에 오늘 막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좋은 보도들이 좀 불미스러운 보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이건 지금 비대위의 효력이 지금 정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타이밍이 공교로운 게 너무 공교롭네요. 어제 대통령이 여당의 연찬회에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예. 일이고 사실은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마찬가지로 네. 나중에 이제 연찬회가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잠깐 청와대로 방문하시나? 불러서 이제 같이 이제 오찬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네네. 거기에 직접 일종의 이게 수련회거나 이제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대통령이 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비대위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열심히 해보자 네.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법원에서 비대위 효력 정지다. 아, 이렇게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호영 비대위는 이주천하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주천하다. 뭐 연찬회 도중에 안 나온 것만 해도 뭐 다른 거 아닐까요? 밤이잖아요. 밤에. 연찬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나요? 아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났는데 네. 어제 오후에 뭐 나올 수도 뭐 있고 이제 한데. 구속영장에 대한 이제 판단은 뭐 심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옵니다만 야, 이거 밤에 나올 또 결정은 아니었죠. 자, 어쨌든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 계속 쏟아지는 속보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낼 것이다. 입장을 아니 낼 수 없겠죠. 낼 수밖에 지금 없- 12시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거니까 이제 판결문들을 입수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입장 표명 방식 논의 중이다. 네. 당연히 또 입장을 내겠죠. 검토한 후에. 아마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이 일부는 뭐 채무자 부분은 각하라고 하지만 내용은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승리 선언을 하는 방식이 되려나요? 특히 뭐 이제- 윤핵관을 겨냥하는 그런 발언들. 네. 결국 이게 비상 상황도 아닌데 비상 상황 끌고 와서 예, 예. 자신을 내치기 위한 네. 그런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 본안 소송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고 네네. 사실 본안 소송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라서 그거는 완전히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 현안으로서의 이 문제로 봤을 때는 네.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안은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때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도 더 이상 대표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다음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나 본안 판결이 나온들
지금 그건 이제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패소든 승소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다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직무대행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겠죠. 그럼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라. 뭐 그렇게 될 되겠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비대위가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만 네네.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성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서 과연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 법원이 이 직무를 효력 정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을 계속하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이고. 정말 그야말로 이 폭풍 속에 네. 주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안 소송이 뭐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집권 여당이 국회 활동, 의정 활동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연찬을 보면은 토론 중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네네네. 얘기가 아예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은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나올 걸 생각도 안 했겠지만 네. 이 결과도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를 찔린 그런 상황인 거 보입니다. 요거네요. 그러니까 법원의 오늘 판단이 진짜 비상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 선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고 네네네. 법원의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이요. 네. 다음 주에 비대위를 다시 꾸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네. 굉장히 엄격하게 봤더라고요. 예.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당 대표가 고리돼서 이제 더 이상 직을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놔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윤핵관이나 혹은 이제 여당 내에서 나와서 논리는 전부 깨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1월 9일 되면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 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뭐 지금 전당대도 못하게 되는 거고 내년 1월 9일까지는 당 대표가 돌아온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무대행 다시 이제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를 다시 꾸리는 수순이다. 네, 그럼 결국 승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누가 승자인가? 지금 패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분명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줄었는데요. 돌발 상황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나들목 부근에서 역시 작업 여파 때문에 밀리고요. 이전에는 마성에서 용인터널 드나 또 양지터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금소에서 화도 부근 9km 구간에 차들이 몰려 있고요. 내촌 부근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도 짧은 서행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점촌 함창 부근에서 북상주 부근 4km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 익산 장수선 장수 방면으로도 익산 분기점부터 완주 분기점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에 계속 전해드렸던 이 오늘 낮 나온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이 판단 소식 이전에는 오늘 조간신문은 모두 다 어젯밤에 이 여당인 국민의힘 연찬회 보도 소식이 주였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짧게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좀 빛이 바래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비대위의 향방이 지금 아주 혼돈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연찬회 아까 이 임 작가님 말씀처럼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오늘 오전에 대서특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좋지 않은 성적표, 또 국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또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100일 지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 생각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을지 연습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건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제 연습 기간이만큼 술을 하지 못한다. 술 마신 것이나 똑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포도 좀 풀자. 네네. 그러면서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했고 지역에서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낸 콜라. 박성돈 천안시장이 보낸 호두 과자 이런 것도 있었고 윤 대통령도 아메리카노 커피를 네네. 협찬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아하.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셀카를 찍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가기 싫다. 그럼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국민의힘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네. 힘을 모아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 1시간 반 넘게 만찬 자리에 있다가 밤에 저녁에 8시 15분 넘어서 연천회장을 떠났습니다. 네,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장관들도. 네, 장관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보이니까 네. 일기 신도시 빨리 추진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있었던 거죠. 네, 한동훈 권영세 통일부 장관, 네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등해서 장차관이 39명, 외청장이 24명, 네네. 그야말로 총출동했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보좌진들 다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들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이 역시 스타더라. 사진 찍으려고 의원들이 막 줄을 서더라. 네. 이런 얘기도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좀 당 상황은 바뀌는 거니까 오늘 오후에 당의 입장, 이준석 전 대표 입장까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무리가 빚어진 게 연찬회에 이제 외부의 강연자들이 보통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지성 작가가 와서 어떤 발언을 해서 무리가 된 겁니까? 그 이지성 작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베스트셀러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을 이제 쓴 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리고 이제 당구 선수 이제 차유람 선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네, 배우자죠, 부부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차유람 선수가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쪽에 입당을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강연 자체는 뭐 AI에 대체되지 않을 뭐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였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강연이었는데 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농담처럼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작가가 이제 차유람 선수에게 우리 당을 도와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지성 작가도 이제 농담처럼 강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모 뭐 4인방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이렇더라고요. 너무 국민의힘이 할아버지 이미지다. 꼰대 이미지다. 젊고 네.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로 이 대응을 하고 나선 게 이 당사자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하고 네네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점심 일정이 있어서 연천회장에 늦게 도착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이지성 작가가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이라고 맞받아쳤고요. 네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하게 불쾌감을 네. 표시를 했는데 아름다움 운운으로 이제 여성의 외모를 재단하고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잘생긴 남자 정치인이라는 언급은 우리가 찾기 어려운데 유독 여성 정치인한테만 이걸 붙이는 거는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지석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처음에는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졌다는 발언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한다면서 꼰대당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해온 사람이 저일까요? 의원님일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더 커지니까 네. 이 글을 삭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하는 글을 따로 올렸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면 부인 차유람 선수가 남편 대신 또 사과를 하기도 네.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가처분 이 내용이 이렇게 판단될지 모르던 시점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연찬회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얼평의 박수 그게 딱 당 상황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성 작가 이제 발언을 듣고 의원들 이제 박수 치면서 웃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손뼉 쳤다는 거 아니냐. 그게 딱 당 상황이다. 이 통제 안 되는 뭐 집단이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지적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아마 그 이지성 작가의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지성 작가가 다른
그 강연자들하고 나란히 이제 캐스팅을 된 거 보고 의문을 좀 가지긴 했거든요. 저분이 이제 뭐 아내분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덜 부각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활동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논란이 됐었던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하고 뭐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던 맥락들이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나 혹은 뭐 정부 내에서나 유튜브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이렇게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어제 강의를 했었던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KDI 교수 출신이니까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연찬회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과연 뭐 강연자 선정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검증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느냐 이런 것들도 여당이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연찬회 소식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많이 파장이 있었는데 아까 전해드린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건배까지 하면서 건배는 오미자 주스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그러면서 을지훈련이라 술은 못 마시지만 술을 마신 것처럼 이제 즐겁게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건 어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다는 걸 대통령이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찬회는 끝난 이후인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이 하나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 어떻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동아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SNS에 올라오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이런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권 원내대표가 식당에서 술병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술병에 이렇게 수저를 꽂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환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 그 영상이 짧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김동아 전 부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미친 거냐. 이러니 지지율 뚝뚝. 정신 차립시다.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체리 따봉 주시죠.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당의 서울시당 부대변인인데, 전 이제 서울시당 부대변인. 뭐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영상 옷을 보면 뭐 이 그날 연찬회 때 입었던 그 옷이에요. 티셔츠를 맞춰 입잖아요. 티셔츠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연수원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술자리를 촬영한 걸로 보이고요. 그 앞에 기자들하고 술자리인 걸로 추측이 됐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박영수 원내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먼 거리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늦게 기자들이 저녁 자리를 했고 다수 기자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참석을 요청했다. 그래서 아니 원래 이렇게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격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해줄 것을 권유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서 요구에 응한 것뿐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찾아 당 지도부가 인사하는 거 여야를 떠나 늘 있는 관례적인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 공세하는 분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정치 공세다라는 그런 뭐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함정을 판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연찬에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면은 저녁 자리가 있어요. 저녁 자리가 있고 기자들이 나눠서 밥을 먹으면 의원들이 또 3, 4모 와서 얘기도 나누고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한두 잔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연습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딱 못을 박았죠.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했고 술 반입이 금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무슨 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술자리에 동석을 해서 노래 부른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숟가락을 꽂은 게 하필이면 이제 맥주병이어가지고 차라리 옆에 사이다병이나 이런 데 꽂았으면은 논란이 덜 됐을 텐데 이런 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1시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은 1박 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오늘 마치면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판단이 나온 거고요. 오후에 또 다른 당의 입장이 아마 결정문을 검토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또 속보가 오후에 나오겠네요. 자, 민주당. 민주당 소식을 전할 시간이 너무 없네. 자, 이재명 이 후보의 방탄 논란이 있었던 당헌 80조 개정안. 야, 이게 엎었다 맺혔다 지금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재의결이 됐어요. 그럼 또 중앙위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중앙위 투표가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당헌 80조 개정안과 또 제14조의 2 신설안
네. 이 두 개가 함께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게 부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적 과반이 안 돼가지고 안 되면 50%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비대위의 판단은 뭐냐면 제 80조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제 14조 2 신설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네. 그래서 그 신설안 빼고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우선한다는 그걸 네. 빼고 그건 빼고 당원 80조 개정안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무위는 네. 통과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이 14조 2 신설안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할 거다. 네, 네. 원래 처음에 투표할 때도 이게 투표 참여자가 적어서 투표가 이제 부결이 된 거지 원래 통과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죠. 도대체 당원 80조가 뭐길래 1항에 기소되면 직무정지는 그대로 뒀지만 3항에 과거에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던 걸 당무위로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는 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 참 이게 좀 우리가 박용진 의원하고 지난번에 저희 그 민주당 쪽 입장을 들을 때는 큰일 아닌데 너무 좀 과도하게 부각됐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각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좀 테이블에 올라와서 국민들이 봐야 되는데 당원이 개정되니 안 되니 부결되니 안 되니 이게 지금 계속 불거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대당으로부터는 방탄 논란에 휩싸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한 달여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된 전당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각인된 이미지라는 건 그래서 이재명 당이냐 아니냐. 이재명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논쟁에 매몰돼 있는 양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 그것도 이제 원내에서는 일당으로서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미지를 던져주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새 민주당 체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깊은 고심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심을 하고 정말 뭐 민생을 체감하게 하는 혁신이 없으면 이 논란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뭐 이제 여당의 프레임만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승자박 혹은 또 자책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앞으로 내일 모레 어쨌든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니까 새 당권 수립을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또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이 여당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를 29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9월이 오기 전에 어쨌든 이 추천 협의는 여야가 시작하는 것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이제 이 소식을 보면 택시 기본 요금을 800원 이상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심야 할증도 확대하겠다. 그런데 지금 택시 안 잡힌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물론 이게 또 이제 요금 문제도 한 변수는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뉴스가 참 많았네요.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속보까지 해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끝난 거예요. 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자, 디저트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2223님, 국민의힘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네요. 국민은 힘들어요. 전쟁은 그만했으면 하네요. 엠블랙의 전쟁이야. 바로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아주 센스 있게 잘 골라주셨고요. 자, 노래 듣고 치킨 쿠폰 또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내 친구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시끄러 듣기조차 싫어 눈물이 마르도록 빌어 끝까지 갈게 두고 봐 넌 날 잘못 건드렸어 사랑했던 우리인데 그녀뿐인 나인데 왜 넌 내 여자를 건드려 No way 털고 난 일어나 당한 만큼 너 두고 봐 사랑 갖고 부정 갖고 장난치는 너 두고 봐 네 생각만 해도 벌써 내 몸이 떨려와
널 저주하겠어 이제 제발 다 물래 이 피눈물 다 돌려줄게 이제 또 기기에 새겨 널 절대 가만 안 둬 언젠간 알게 될 거라 생각은 했겠지 널 용서 못해 이제부터 넌 겁쟁이야 너 두고 봐 그녀가 또 울잖아 겁쟁이야 너 두고 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길을 뜻하는 3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골목길, 오솔길, 외진길, 후밋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사이시옷이 있는 후밋길입니다. 후밋길은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길이란 뜻으로 그의 집은 마을의 후밋길을 돌아 외진 곳에 있었다 같이 표현합니다. 후밋길은 후미지다란 형용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미지다의 기본 의미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간 곳이 매우 깊다고요. 후미진 골짜기처럼 표현합니다. 또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는 뜻도 있어서 후미진 골목이라든지 뒷골목의 후미진 곳처럼 쓰기도 합니다. 후미지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는 외지다가 있습니다. 외지다는 외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으슥하고 후미지다인데요. 보통 외진 길, 외진 마을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출연자의 답에도 외진 길이 있었는데요. 외진 길은 한 단어가 아니고요. 외진과 길을 띄어서 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가을이 다가오면서 아침 공기가 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20도를 밑돈 지역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도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강릉, 광주, 부산도 29도, 대전과 제주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점점 커지는 일교차 속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졌던 제주도는 지금 하늘빛이 흐린데요.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끼면서 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음 단계, 서울, 경기 북부와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 없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이 매우 높은 단계로 더 강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6도, 광주, 대구 28도 등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엔 아침 공기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 춘천과 안동은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 등 대외 요인에 있다고 진단하며 외환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추와 무는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8.3%, 17.1%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불안 등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매매와 전세 모두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없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000명. 자,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요.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드는 느낌인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계속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조금 있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는 그날 돌아가시거나 중환이 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좀 지속이 되겠지만 환자가 전체적으로 주니까 앞으로 그런 숫자들도 줄어 나갈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또 이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정확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예전처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격리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숨은 확진자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숨은 확진자는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확진자의 30%는 더 있을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항체 조사할 때서 안 거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9월 달에 나오는 전 국민 표준화된 1만 명의 항체 조사가 나오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고요. 30%라는 것은 지난 오미크론 때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마 30% 혹은 더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방역 정책은 숨어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것이요. 만일 숨어 있다가 그분들이 감염이 진행이 돼서 중증이 되고 사망이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다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중증과 사망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숫자는 예상하는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숨어있는 감염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리 범위 내에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정부는요, 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이 표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하는데도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요. 지금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나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률 0.05% 전후, 그러니까 위중증 발생률 2배, 0.1%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전히 예측하고 있던 숫자이고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하면 이 수치를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군 60세 이상 또 기저질환자에게 즉시 들어가면 이 위험을 5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명률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25% 30%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들 50세 이상의 전 국민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 가진 모든 분들이 4차 접종을 제대로 다 했을 때 그때도 치명률이 50%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제가 창과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전투에서 두 가지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이 치명률 0.05% 또 중증화 0.1%는 줄어들 거예요. 거꾸로 50세 미만은 사실은 치명률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0.00 이렇게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30, 40대 분들도 저게 치명률이 0.05라니까 10,000명 걸리면 5명이 돌아가시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괜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치명률을 낮추고 또 실제로 각 연령별 치명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관리 범위에 있고 더 낮추기 위한 것이 표적 방역이다. 고위험군이 이제 주로 위험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보도된 내용이 코로나19를 제2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기, 독감 익숙한데요. 독감과 비교했을 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독감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명률 0.0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0.05% 정도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괴리가 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독감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독감 정보가 내려도 그냥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 만나고 다 살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이 0.05라는 것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범사회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 또 코로나와의 일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독감같이 취급해야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온 국민이 그냥 독감철이네 그렇듯이 코로나가 왔나 보네 이제 이런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2의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게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바뀌긴 하지만 계속 조금 더 효과적인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바뀐 백신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독감도 걸리면은 신속항원 검사하고 치료를 합니다. 먹는 약이 좋은 약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신속항원 검사 혹은 PCR 검사를 하고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하는 이런 일반 폐렴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목표로 갈 때 또 국민들이 제2의 독감이다라고 간주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년째 겪어오면서 이게 종식되지 않는다면 풍토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정도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전제를 주셔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위원장님께서 이게 10월, 11월에 면역력이 집단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셔서요. 좀 근거는 확실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피크가 3월이었습니다. 네. 3월 전후로 해서 1,80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월에 거쳤을 때 6개월 가거든요. 면역이. 그래서 9월이면 평균 면역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다음에 4차 접종을 우리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사실 2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요즘 와서 4차 접종 얘기를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3월, 4월, 5월 이어오면서 4차 접종한 분들은 이 백신에 의한 면역은 4개월밖에 안 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가을이 되면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면역은 제일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럼 이걸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4차 접종 완료율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에서도 이제 겨우 40%대이고요.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15%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부터 맞아주신다면 8월 말 9월 달에 맞아주신다면 이게 4개월을 가니까 금년 말 넘어가겠죠.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 10만 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이게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피치 못할 일상을 누리면서 발생하는 피치 못할 감염들이 생기는 것이 한 달에 수백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많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의 가진 면역은 역시 내년 봄까지는 갈 거니까 10월, 11월에 그 대폭발이 날 때 이분들의 면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 대폭발의 숫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걸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4차 면역 정도는 4차 접종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10월, 11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또 면역을 막 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폭발적인 반응 환자 발생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응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50세 이상 고령층 그 4차 접종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여기 또 대상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에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4차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처럼 혹시 전 국민으로 좀 확대할 필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차 접종의 효과는 지금 정부에서 정한 그 나머지 분들 즉 50세 미만의 건강한 분들한테는 4차 접종할 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 접종을 해서 감염이 줄어드는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차 접종 받았는데 또 걸렸다. 그거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4차 접종을 하느냐? 역시 치명률과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확률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5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중환자실과 실려갈 확률이나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0.00 몇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담되게 4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량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독감 백신 맞듯이 매년 우리가 독감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 놓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면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계량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전략을 지금 짜고 있고 이제 8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알겠습니다. 계량 백신이 나와야 이제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백신은 주로 위중증화 치명률을 관리하는데 이제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지난 정부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졌던 것 관련해서 감사원에 이제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죠. 당시 수급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혼란이 있긴 했는데
자, 전체적인 방역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뭐 어떤 징계까지 논할 정도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부장 할 때 그때 메르스 때 일 때문에 이제 많이 주요한 그 정부 내 인사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네. 정릉청장도 징계를 받았죠. 이건 매우 안타까웠고요.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실무 공무원이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는 거는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은 상당히 그 상부에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요. 그것이 비록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어떤 의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지라도 이때까지 그 정부의 관리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사실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런 결정을 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요인을 물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따라했던 그 묵묵히 따라하고 정말 고생들했던 공무원들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감염병 대응 과정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이 방역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실무자들의 어떤 그 감사 대상을 빼고 그다음에 그런 특히 백신 결정이라는 것은 민간 전문가 단체를 민관 전문가 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이 심의 의결 능력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맡기는 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낫겠고요. 비전문가들이 어떤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마구 그런 걸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저는 감사원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봅니다. 주셨네요.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바로잡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달라 이런 요청이십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죠. 이제 9월 다가왔고요. 이제 추석도 닥쳐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2의 독감 수준 좀 온전한 일상으로 가기까지 한 얼마 남았다고 보십니까? 금년 겨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고요. 겨울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나 남반구 쪽에서 겨울을 이미 몇 달 전에 지금 지나고 있는 나라에서 인플루엔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독감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금년에 독감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고 4차 접종 안 한 분들 맞고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지금도 일상은 많이 누리고 계세요. 엄격성 지수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늘 말씀드리는 이제 뭐 마스크 실내 마스크라든지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지나가시면은 내년 봄쯤에는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8월 셋째 주 금요 톱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인물 1위. 자, 최진봉 교수님이 꼽아주셨는데요. 공교롭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꼽았는데 이게 원래는 탄원서의 발언. 맞아요. 그걸로 뽑았죠. 원래 처음에 뽑을 때는. 해석하시려고 했는데 자필 탄원서를 포함해서 오늘 결정이 툭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뉴스가 확 바뀌었습니다. 너무 김한 힘듭니다. 기자님. 법원 판단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에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됐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내용은 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라 이렇게 정지한다. 명령을 했어요. 네. 두 가지
얘기가 주목할 만한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계속 이 비대위가 만들어진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 ARS로 중앙위를 열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비상 상황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 기구에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주장이랑 거의 뭐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법원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건 절차적 하자였는데 절차가 아니라 이 비대위는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전당대회를 사실상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는 너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약간 공백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 판단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앞으로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일부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각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각하는 채무자가 국민의당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 지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요청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깜짝 놀란 게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비상 상황에 대한 당내 규정을 무력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 아니다. 그럼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완승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완승한 거죠. 본인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비상 상황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란 말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을 막는 것 자체가 이건 이익을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가 또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은 전 대표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직무 정지된 대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못 열어요. 전당대회 열지 말라잖아요 지금 법원이. 그럼 국민의힘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배경을 깔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다수가 또 율사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 지금 또 전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나요? 지금 판사 출신이시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검사 출신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비법조인이잖아요. 가처분 낼 때 물론 이제 법률적 조력을 받았겠습니다만 법원이 이렇게까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건 각하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에요 그랬는데 정당 내부의 업무에 훅 개입한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모든 판사가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이 재판부가 이 판사님이 특별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판사 성향이다? 성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물론 뭐 성향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판결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다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그거 들리면 안 되고 그 판사들도 나름대로 성향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은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적 잣대를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건 정치적 영역이니까 사법부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판사의 재량의 범위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으로 봤다면 그래서 초창기에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좀 그 분석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판결 내린 부분도 김준일 그렇고. 대표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인용 잘해 주시는 판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안이라도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재판부로 보여져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아마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겠고 적극적인 판사의 이제 어떤 스타일. 김한 기자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어쨌든 민사재판이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는 게 법정신에 맞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문에도 보면
보면 비대위가 설립되는 과정이 결국엔 전당대회를 하려는 것으로 보는 이제 논리적인 맥락으로 네네. 이해했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된다면 이걸 신청한 이준석 대표의 이익이 너무 침해된다. 이 부분을 주요한 논리로 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데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이게 그래도 정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판단을 그러면 정당에서 하는 모든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다 법원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떤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당 내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이런 문제와 이제 거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지 않겠어 뭐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완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보면 이 판단을 보면 이게 헌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근데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 절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 그런 내용도 이제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효과를 발생했는데 참 궁금한 게 애초에 이랬어요. 저는 가처분이니까 며칠이면 나오려니 했는데 지난주에 했고 심리를 이번 주에는 안 나온다. 차주 초. 근데 이번 주 초에 안 나왔잖아요. 이번 주도 어렵다. 다음 주 이후. 그래서 이게 추석 전에 나오려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오늘 조간뉴스 다 보셨죠? 연찬회예요. 어제 분위기가 얼마나 훈훈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여기 대해서 딱 이제 어떤 결정 이제 성명도 나오고 근데 연찬회 마무리되자마자 법원 결정이 딱 나온 거. 이거 의도가 있습니까? 뭐 법원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뭐 그 타이밍 그럼 법원이 정치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공교롭게 이제 타이밍이 맞았다고 보여지고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결과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는 이거 분명히 이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도리어 논란이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탄탄하게 준비하려고 시간이 걸렸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양쪽 다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판부 이런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불만 섞인 비평과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잘못 이건 좀 뭐 정치적 사안에서 왜 이렇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래야 본인이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끝난 게 이번이고 또 가처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침해당하는 걸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는데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 방안들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고 그게 공교롭게 오늘로 결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9일 걸렸는데 오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한 얘기는 페인트 모션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재판부를 비판하는 기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재판부는 밀어서 조진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계속 미루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특정 인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적인 압박이 되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이 결정 자체는 예상과 이제 다르게 나왔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기자님인데 조진다가 뭐야? 조진다는 것도 표준어 아닌가요? 밀어서 괴롭힌다. 이런 정도 해주세요. 괴롭게 만든다. 제가 약간 부끄러워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대혼란에 빠졌어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심하고 있다가 또 타이밍도 그렇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최 교수님.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의 이 업무 집행이 정지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당장 이 시간부터 어떻게 당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그런 판단을 받았고 비대위원장이 지금과 정지되면 비대위원장이 지면 비대위원들의 업무도 정지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런 봐요. 상황이고 아까 뭐 아예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비대위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비대위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옛날 그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비대위를 만들려고 사퇴를 했는데 그건 이제 법원은 그렇게 본 거죠. 일부러 비대위를 만들기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차례차례 사퇴를 한 네네네. 거다. 그게 꼼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 전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최고위 상태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직책을 계속 유지하고 네.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것이고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고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 이제 선임을 해야죠. 네네. 뽑아야죠.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만 살아있고 예. 돌아가서 예.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예, 그런 직무대행이. 예. 야, 권성동 원내대표 직도 내려놓으시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은 이게 돌고 돌아 또 권성동 초유일이기 직무대행. 때문에 상당한 해석 투쟁이 해석 투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의 판단은 이 비상 상황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그 누군가에서 만드는 사람이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책임론이 나오겠죠. 네, 그게 정치적 문법인데 지금 이제 상황은 다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뭔가 이게 상황이 기울었다 이제 라고 해서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법원이 이 당의 상황 자체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한 이제 그 반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고 돌아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시오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니 당장 이 결과 나오자마자 하태경 의원이 당장 발언했어요. 누군가 책임자다. 지도부 책임자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찬회가 저는 너무 아쉽네요.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부터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법원의 이제 이 판단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네. 그럼 이제 비대위를 꾸려야 되겠네. 비대위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가처분을 역으로 내면 비상 상황 맞다 이렇게 할까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차기 당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전대해야 된다. 왜 내년 2월까지 1월 1, 2월까지 가느냐? 그렇죠. 빨리 하자 그랬는데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릴 때까지 그럼 내년 원래는 6월로 예정돼 있었고 빨리 해도 뭐 2월, 3월 이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도 또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잖아. 네네네. 그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해요. 불리하게 나온다든가. 그 만약에 기소가 되면 어디야 국민의힘 당원에도 기소되면 당원과 정지되게 돼 있어요. 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예요. 얼마나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만약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경우는 또 당무가 정지가 돼요. 자, 김한 기자님. 경찰이 법원은 이랬고 경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런 별다른 근거 없이. 사적인 의견으로. 상당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이 급해졌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원이 판단한 비대위가 의결되는 과정까지 해서 외부적인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비상상황 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비대위를 꾸린 것과 다른 절차를 밟아서 뭐 비대위를 만드는 방법도 정치적으로 이제 가능은 한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면 뭐 전당대회도 뭐 1월, 2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법원의 결정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지도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게 보통 정치적 수순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른바 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법원이 지목한 이른바 윤핵관 그룹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제 경찰의 수사 속도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지 지금 않은가 딱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다시 전 대표가 아니라 대표로 돌아온 그쪽도 그룹에서 지금 굉장히 또 치열한 전략들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상황을. 그럼 뭐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방송 나와서 계속 이제 그동안 잘못된 걸 계속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는 몰아내려고 법원까지 인정해줬으니 얼마나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저는 오늘 그 연찬회 이후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 좋아졌다. 왜냐하면 전 정권 탓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국제 정세 핑계대지 마라. 다 이제 우리 정부와 당의 몫이다. 그러니까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오랜만에 멋있는 워딩이 나오면서 이게 잘 가나 그랬는데 이게 대폭탄이 지금 투척된 바람에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 하락세였다가 멈췄다. 뭐 다시 상태죠. 오를 것이냐. 근데 오늘 또 이제 이 지지율은 조금 그러는데 앞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이거 악영향 줄까요?
저는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유입됐던 이른바 이준석의 세력은 적지만 여의도에서 근데 실제로 기층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그 대표로 재변되는 정치에 대한 지지 성향이 유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준석이 뭘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법원도 이준석 대표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의 분열.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모여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의 분열 양상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야흐로 이준석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 정책 책임을 물어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지만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뭐 전혀 새로운 초식이 있는 것 같지만 늘 어느 정도는 정해진 문법대로 회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질 생각이 아직 없을 테니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속보가 나오고 지금 뭐 한 2시간 채 안 됐습니다. 1시간 반여 되고 있는데 KBS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가처분 결정 관련 내일 토요일이죠. 긴급의원총회 소집 반드시 전원 참석. 내일 이제 아마 또 대혼돈의 이제 토론이 벌어지겠네요. 토요일은 하루 기자들이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 의원총회라는군요. 아니 지금 저 야당 출입 기자는 모레 전당대회라 다 민주당은 또 취재하더라고요. 너무 극한 직업입니다. 왜 그 여당 원내대표한테 술권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왜 그랬어요? 그거는 뭐 근데 유출한 사람이 또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전 이제 서울시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제 연찬회장에서 을주운전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술을 못 마셨지만 술 마신 마음으로 즐겁게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음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추정, 사진에 술병이 있었다. 노래는 불렀죠. 그런데 지금 가처분으로 뭐 다 의미가 지금 내일 긴급 의총.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8월 셋째 주 금요 톱10 이번엔 말 분야 1위 김한 기자님이 골라주셨는데요. 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역설. 오늘 이게 어떤 뉴스랑 이게 거예요? 이번 주말께 발간할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보고서 제목이 미래비전 리포트 이기는 민주당은 가능한가인데 여기에 이제 이 보고서에 핵심적인 한 문장을 꼽자면 민주당이 성공의 역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40%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보니 한 40% 정도는 된다. 근데 여기에 빠져서 안주하다가 확장성을 잃어서 51%를 달성해야 이기는 현재의 선거, 현실적인 선거 구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모두 패배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역할. 그 전에는 핵심 지지층을 40%까지 보지 않았었거든요. 민주당이 한 25% 정도로 봤었는데 거기서 15%가 엄청 확장된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선거들이 이겨왔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에 안주하다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모두 내줬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사실은 큰 선거를 다 압승해 왔죠. 집권 여당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레임덕이 없는 어쩌면 최초의 대통령. 40%대 지지율. 어찌 보면 지금 취임 100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퇴임한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역설인데 이 성공에 안주하다가 사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패했다.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백서를 내잖아요, 보통. 그런 형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 미래비전 리포트 이기는 민주당은 가능한가? 왜 이걸 의문문으로 했을까요? 이기는 민주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암울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능한가란 말은 미래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고 봐요. 성공의 역설 이제 김한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최 교수님, 그럼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해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확장성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적 부분과 실용적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념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 진보적 성향이 이념에 너무 틀에 갇히게 되면 새롭게 변하는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온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언제든지 실용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대중정당이 되는 거예요. 대중정당이 아니고 소수의 어떤 지지층만 가지고 가는 정당이라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은 대중정당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념적 지향성의 어떤 방향성은 같아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영향은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조금 경직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 일정 부분 보고서에 공감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전당대회 귀결은 확대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만약에 이제 가정해서 당대표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면 주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결속해 있다. 친명계가. 네. 그러면은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외연, 중도 확장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주로 박용진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지금 오늘 또 당원 80조 개정. 방탄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았던 거를 부결된 걸 또 올리고. 네. 이 미래 비전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이른바 팬덤 정치라고 얘기되는 부분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지지구 그룹을 나눴을 때 민주당의 현재 이제 지지 그룹에서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한 6그룹이라고 보면 이 그룹의 한 6% 정도 민주당의 전체 이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제 의견이 과잉 대변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지지자들은 고정적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별로 변별력이 없는 지지층인데 이 6%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의 이제 모든 뭐 이렇게 그 의사결정이나 발언이 이 지지층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고 지금 그게 이번 경선에서도 뭐 확대명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거를 제어해야 된다 우리가라고 했는데도 결국 이제 그 방향을 제어를 못하는 형태로 그 전당대회에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고위원 그룹까지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면 결국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당원 80조 논란도 절차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냐 아니냐 이거는 당내에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가 외부의 프레임화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거 봐 이거 사당하잖아. 이거는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하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적대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 자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룹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념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지지층인데 특정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과잉 대변되고 있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한참 보니까 이게 길게 가서 전당대회 한참 보니까 당연히 상대당이나 적대적인 세력들의 프레임이 들어오죠. 프레임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내부에서 빌미를 자꾸 제공해. 전준희가 이렇게 합시다. 비대위가 뒤집어. 당무위는 가야 돼. 그리고 주강이가 뒤집어. 그 부결됐는데 또 올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의 미래 비전이 좀 사라지고 이것만 당원 80조만 이슈가 돼버렸어요. 최 교수님, 당원 80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원 80조 논란은 저는 거기 그 당원 80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예 없애야 된다. 저는 그 기자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다 떠나서 이런 프레임 다 걷어내고 생각해 보면 검찰이 기소하면 그걸로 당무가 정지된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시고 한동훈 법무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지금 법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법원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완전 혼란에 빠지잖아요. 지금. 그럼 검찰에 의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대표를 기소하고 예를 들면. 기소는 그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수사에서 하지만 수사의 내용이라는 것도 재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결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결정을 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프레임에 걸려든 건 분명해요. 그건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뭐 그 당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윤리심판 그러면 이런 논리잖아. 윤리심판원은 제대로 판단하는데 당무위는 제대로 판단 안 하고 대표에서 영향을 받을 거라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계적이죠. 그러니까요. 윤리심판원은 윤리만 볼 거야. 당무위는 정무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의 문제는 저도 내용적으로는 뭐 최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데 이게 왜 전당대회 기간에 이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한 명을 위한 게 아니고 방탄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문제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이게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좀 공감을 못 얻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해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강성으로 갈 거다.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지층은 그래. 지지층은 일정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얘기해 본 사람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알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내일 모레 이후에 한번 월요일부터의 새로운 민주당을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희 제작진 이주영 PD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최진봉의 원포인트 저널리즘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시네 진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속보 때문에 다루지 못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 마세요. 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그 청취자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 유니콘 강의, 전설의 강의는 언제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해요. 속보가 없을 때. 속보가 없을 때. 계획대로 시간이 진행되는 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속보가 없는 날이 올까요? 없습니다.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골라서 이 주말 오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소식이 시끌시끌해서 원래 우리가 전쟁 게임 하면 스포츠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정치가 더 시끄러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북 현대가 우라와 레이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준결승전에서 패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승리가 눈앞에 있어서. 그렇죠. 우승하나 그랬는데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사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거든요. 연장전 가서 득점을 했고 이대로 결승에 가나 보다 했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또 이제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부 차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승부 차이 끝에 결국은 이제 패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주전 수비수인 홍정호 선수의 부상 그리고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워낙 더운 상태였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우라 서포터들이 이제 박수를 보낼 정도로 정말 명경기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정말 해볼 만큼 해봤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명경기였습니다. 명승부전이었고 분투하는 경기였다. 조금 결과만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죠. 승부차기는 항상 또 운이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전력에도 살인적인 일정의 부상 선수들. 자, 이 우라와 레즈 홈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라와의 팬들이 우리 전북 현대에도 큰 박수를 보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경기 중에 보면 그 장면이 우라와 팬들이 야유하고 또 막 수많은 깃발 흔들면서 방해하고 승부차기 때.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이 좀 실축을 이어갔던 게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다 보십니까? 굉장히 크죠. 크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비매너냐라고 이제 논란을 해보자면 저는 비매너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비매너까지는 아니다. 이제 홈에서는 홈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거든요. 미국의 뭐 NBA라든가 MLB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EPL 가면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투수가 던지기 전에 하는 동작을 그 백스톱이라고 해서 포수 뒤쪽 관중석에 앉은 팬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상대팀 투수를 일부러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NBA에서도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 그 막대풍선을 흔들다든가 막 춤을 춘다든가 가끔 우통을 벗고 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드는 게 어떻게 보면 홈 어드밴티지다. 홈 어드밴티지. 우리 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또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반대로 이제 홈팀 선수들의 자신감도 늘어나고 이렇게 홈에서 좀 잘해야 팬들도 또 많이 경기장에 찾아오고 그런 선순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전북이 이 승부차기에서 공식 대회 기준으로 해서 1승 10패입니다. 아이고 정말 안 좋네요. 굉장히 강한 팀인데 희한하게 승부차기만 가면 약하다. 좀 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긴장하는 거 보면 역시 승부차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승부차기의 멘탈이 또 다르죠.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 때 너무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강했는데. 맞아요.
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포츠 전문가 입장도 일리는 있네요. 이게 정말 뭐 이 영국 훌리건들처럼 네네.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온다든가, 그렇죠. 뭐 경기를 캔을 던진다든가, 이건 네. 굉장히 안 되는 비매너지만 야유하고 깃발은 들고 막 동작을 따라하고 이런 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그렇죠. 뭐 선수들의 멘탈이 또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거기에 있죠. 또 이제 적응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선민 선수의 세레모니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일본 언론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유튜버의 춤을 따라한 건데 세레머니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을 비하하는 건 아니냐 이런 동작들이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고 네네네. 마찬가지로 세레머니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사 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든가 이렇게 몸에 써가지고 네네. 예전에 해서 징계 받은 적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면 네. 좀 자유로움은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된다. 큰 문제 없다. 네. 자, 손흥민 선수의 뭐 찰칵 세레모니 이건 굉장히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요. 그렇죠. 본인만의 골 세레모니를 펼치는 선수들이 적지 않은데 네. 정 PD님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골 세레모니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한일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했었던 그 쇼트트랙 세레모니 있지 않습니까? 아, 쇼트트랙.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레모니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면은 네. 과거 런던 올림픽 때 박종호 선수처럼 네네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 FIFA에서 안정환 선수 이 세레모니에 정치적인 의도냐 아니냐 가지고 네.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의 의사 표현일 뿐이다 정도로 이제 무마가 되긴 했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는 이 박지성 선수가 네네. 일본에서 그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했던 소위 말하는 산책 세레머니. 여유 부리면서 일본 대표팀의 출정식에서 네. 보여준 그 부분도 압권이었고 해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의 아데바요로 선수가 아스날에서 이제 맨시티로 넘어간 다음에 득점을 했어요. 아스날전에서. 네. 그리고 아스날 관중석으로 달려갑니다. 보란 듯이. 그리고서 이제 온갖 그때야말로 이제 막 던지고 욕하고 네네네. 온갖 그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보겠다는 세레모니. 네네네. 그 세레모니도 저는 좀 기억이 나요. 상당히 용감했지만 무모하기도 한 세레모니. 그렇죠. 이거 그렇게 자극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 PD님 대학교 때는 축구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야구 열심히 하시고. 네네. 어떤 세레모니 있습니까? 저는 골키퍼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골키퍼는 승부차기를 막아내고 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겼잖아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승부차기를 막아내고 골키퍼인데 누워버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뛰어오잖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훈재 선수가 골키퍼지만 네네. 막아내고 씩 웃는 그렇죠, 그 미소.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세레모니죠. 네네. 자, K리그 1 네. 성남 FC 김남일 감독입니다. 네.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네요. 그렇죠. 사실 2020년과 2021년 모두 10위를 기록하면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이번 시즌 초반 12경기에서 1승 2무 9패였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서포터들이 응원 보이콧이라는 약간의 초강수를 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뭐랄까 좀 수비 측면에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반대로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 플레이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격 전술에서는 김남일 감독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색깔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성남 FC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팬들의 응원 보이콧 이건 얼마나 또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감독과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감독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단 해체설, 매각설 이런 게 나오면서 성남FC 분위기가 상당히 좀 뒤숭숭해요. 그렇죠. 서포터즈는 이 성명까지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팀이 맞습니다. 좀 정치적인 이유까지 좀 개입이 돼서 팀의 기로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남FC가 과거 이제 천안이라부터 시작돼서 89년부터 역사가 꽤 팀이 긴 구단이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민구단이라는 특성상 정치계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와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단의 운명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팬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프론트의 태도가 좀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 프론트 내에서 팬과 서포터즈를 상대로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걸려가지고 공식 사과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사실 팬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슬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립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성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흔들린다면은 팬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아유, 그래요. 지금 아마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스페인의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가 시민 구단이잖아요. 맞아요.
시민들의 재정에 의해서 또 그렇습니다. 이제 시의 재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세계적인 팀으로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꼭 무슨 이제 어떤 기업 후원 구단이 아니라 시민 구단도 뿌리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미국의 메이저리그로 가보죠. 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 공수 모두에서 맹활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좀 수치로 보자면요. 평균 대비 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잡는 아웃 카운트 중에서 이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더 뛰어나게 공헌을 했는가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내셔널리그 주전 유격수들 가운데 공동 5위 선정이 됐고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실점 억제 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DRS라 그래서 어떤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실점을 막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수비였다.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막아냈다. 위기였거나 아주 어려운 타구였거나 요 수치는 공동 3위입니다. 오, 좋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그리고 유격수에서 일단 많은 이닝, 수비 이닝을 772이닝을 띄워주면서 공동 9위에 랭크돼 있고 실책이 5개로 제일 적습니다. 이 주전 유격수들 가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골드 글러브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든 글러브잖아요. 메이저리그는 골드 글러브랑 실버 슬러거가 있습니다. 이게 실버 슬러거? 네. 타격이 좋은 선수한테는 실버 슬러거로 수상하고요. 수비만 보고 골드 글러브로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하성 선수의 수비 퍼포먼스가 워낙 좋으니까 골드글러브 가능성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가장 강력한 1순위 후보였던 브랜든 크로포드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해 부상 때문에 좀 부진하거든요. 그 자리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골드글러브는 진짜 금이에요? 그런 걸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살짝 포함된 걸로. 도금이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트로피는. 그렇죠. 자, 이런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를 과연 가을에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샌디에이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리그당 6개 팀, 총 12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지구 1위에다가 와일드카드 중에서 3팀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지구 1위는 힘들어요. 경쟁자인 다저스가 지금 현재 우주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고 있는 팀이라서 무려 19게임 반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승은 힘들고 와일드카드도 지금 정확히 딱 3위거든요. 4위 미러키와 한 경기 반차이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계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8577-8804-4433-3082-1156님입니다. 자, 금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8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진입하는 9월 계획도 세우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